서울의 밤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를 쏟아내며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 차가운 빗줄기조차 천명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그림자 황제로 군림해온 권도진이 느끼는 자결하는 고통을 식혀주지는 못했다. 복부에 입은 총상에서 꿀렁거리며 쏟아져 나오는 붉은 선혈이 빗물과 섞여 아스팔트 바닥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턱 밑까지 차오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두컴컴한 골목길 벽에 기대어 자신의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믿었던 최측근의 배신으로 인해 철저하게 계획된 함정에 빠져 수많은 부하들을 잃고 홀로 탈출해야만 했던 치욕스러운 기억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지만 지금 당장은 놈들의 추적을 피하고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기에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상처 부위를 억누르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추격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올 때마다 도진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고 그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직감하며 본능적으로 몸을 숨길 곳을 찾아 짐승처럼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도진은 흐릿해져가는 시야 속에서 골목 끝자락에 위태롭게 매달려 깜빡거리는 낡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는데 하늘 의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나는 그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허름한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어 평소에 그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장소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그곳으로 향했고 폐업 직전처럼 보이는 낡은 유리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서며 바닥에 빗물과 피가 뒤섞인 흔적을 남겼다. 병원 안은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단절된 듯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고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와 소독약 향기가 도진의 어지러운 머릿속을 잠시나마 깨워주었지만 과다출혈로 인한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며 그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글록 19 권총의 차가운 감촉에 의지해 떨리는 몸을 지탱했고 인기척을 느끼고 카운터 뒤에서 걸어 나오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향해 본능적으로 총구를 겨누며 살기 어린 눈빛을 쏘아붙였다. 그곳에는 막 진료를 마감하고 차트를 정리하던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헐렁한 간호사 복장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그녀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해 보였으나 피투성이가 된 괴한이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한서윤이라고 불리는 그 여자는 도진의 손에 들린 흉기보다는 그가 흘리고 있는 엄청난 양의 피와 복부의 상처에 더 관심을 두는 듯 차분한 시선으로 그의 상태를 빠르게 스캔했다. 도진은 그녀가 비명을 지르거나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그녀는 안경 너머의 담담한 눈동자로 그를 응시하며 마치 예약된 환자를 대하듯 침착한 목소리로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반응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도진은 거친 숨을 내뱉으며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서유는 그의 협박을 가볍게 무시하고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수술 도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유는 도진을 진료용 간이 침대에 눕히고는 지체 없이 가위를 들어 피에 젖어 들러붙은 그의 명품 셔츠를 거침없이 잘라내며 상처 부위를 드러냈는데 총알이 복부 근육을 뚫고 들어가 박혀있는 처참한 광경에도 그녀의 표정은 동요 없이 냉철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이곳은 낡은 동네 의원이라 제대로 된 마취제가 없으므로 국소 마취만으로 총알을 제거해야 한다고 건조하게 통보했고 그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진은 식은땀으로 젖은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유는 즉시 소독약을 상처에 들이부으며 본격적인 응급수술에 돌입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하자 도진은 이새로 신음 같은 비명을 삼켰지만
서유는 그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만 집중하는 숙련된 외과 의사처럼 메스를 움직였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피가 솟구치는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혈관을 결찰하고 근육을 헤집어 총알을 찾아내는 모습은 기이한 경외감마저 불러일으켰다. 차가운 금속 집게가 도진의 찢어진 살 속을 파고들어 깊숙이 박힌 탄두를 찾아낼 때마다 그는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아득한 현기증과 사투를 벌여야 했고, 침대 시트를 움켜쥔 그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부러질 듯 경직되어 있었다. 도진은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실눈을 뜨고 자신의 배를 가르고 있는 이 정체불명의 여자를 관찰했는데, 피가 튀어 그녀의 하얀 뺨과 안경에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침착함과 전문적인 술기는 단순한 동네 의원 간호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으며, 도진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침내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피 묻은 총알이 스테인리스 트레이 위에 떨어지자 서유는 안도의 한숨 대신 신속하게 봉합사를 꺼내어 너덜너덜해진 도진의 피부를 꿰매기 시작했다.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마치 예술가의 손길처럼 정교했고,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간격을 조절하는 모습에서 도진은 묘한 감동과 함께 이 여자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수술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도진은 과도한 출혈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더 이상 의식을 유지하기 힘든 한계점에 도달했고, 시야는 점차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부여잡고 힘겹게 입을 열어 그녀의 이름을 물으려 했으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되어 입안에서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서유는 마지막 매듭을 짓고 거즈로 상처를 덮은 뒤 그제야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그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연민이나 동정보다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는 도진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는 대신 주사기를 들어 항생제와 진통제를 투여했고, 약 기운이 퍼지면서 도진은 깊은 수면의 나락으로 떨어지며 의식을 잃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 불빛과 자신을 내려다보던 서윤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오던 그녀의 나지막한 한숨 소리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도진의 눈앞에는 낯선 천장이 아닌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문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텅 빈 진료실 풍경이 펼쳐졌다. 그는 몽롱한 정신을 가다듬으며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자신의 복부를 확인했고, 그곳에는 전문가의 솜씨로 완벽하게 처치된 드레싱과 함께 밤새 느꼈던 고통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어 있었다. 도진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자신을 구해준 그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의원안은 마치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것처럼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정리하던 차트도 수술에 사용되었던 도구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고, 오직 쓰레기통에 버려진 피 묻은 거즈 조각만이 지난밤의 일이 환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진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여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자신을 살려놓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호련히 사라진 그녀의 행동은 오히려 그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피 묻은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고, 신호가 가기 무섭게 저음의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부하에게 당장 위치 추적을 통해 이곳으로 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부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강남의 모든 CCTV와 정보를 뒤져서라도 어젯밤 이 의원에 있었던 여자를 찾아내야 하며, 그녀를 찾기 전까지는
서울 전역을 이잡듯 뒤지라는 그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광기에 가까운 집착의 선포였다. 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서울의 아침 풍경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미소이자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은인에 대한 뒤틀린 보답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였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 먼저 이 수수께끼 같은 여자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고 그녀가 보여준 그 차가운 눈빛과 흔들림 없는 손길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견딜 수 없었다. 이제 곧 천명그룹의 무자비한 정보망이 가동되면 그녀가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 있더라도 결국에는 찾아내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도지는 상처의 통증을 잊은 채 새로운 목표를 향한 전의를 불태웠다. 배신자들을 처단하고 잃어버린 왕좌를 되찾는 복수의 길, 그 시작점에 서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이름 모를 그여 간호사였으며 도지는 그녀를 찾기 위해서라면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가 의원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쳐 있었지만 바닥에는 여전히 무릉덩이가 남아 지난밤의 폭풍우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무릉덩이에 비친 도진의 얼굴은 전보다 더 냉혹하고 잔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곧이어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우며 도착했고 차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그에게 경의를 표했지만 도진의 시선은 오직 텅 빈 하늘 의원의 간판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는 부하가 열어준 뒷좌석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낡은 건물을 뒤돌아보았고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누구이든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당신을 찾아낼 것이며 내 목숨을 구한 대가는 당신의 자유를 내어놓는 것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차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차량 행렬은 골목을 빠져나갔고 그렇게 서울의 거리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또 다른 거대한 태풍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 안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도지는 비서실장에게 건네받은 태블릿 PC를 통해 지난밤 조직 내에서 일어난 반란의 전말을 보고받으면서도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서윤의 이미지를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던 미세한 온기, 피 냄새 속에서도 은은하게 풍기던 비누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켰던 그 강인한 정신력이 그를 매료시켰다. 도지는 그녀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우는 데 필요한 유일한 퍼즐 조각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고 그렇기에 그녀를 놓치는 것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이제 시작될 피해 숙청과 권력 투쟁 속에서 그녀는 그의 약점이 될 수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기에 그는 그녀를 반드시 자신의 곁에 두어 통제해야만 했다. 도지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뜨거워진 머리를 식혔는데 바람결에 실려온 도시의 소음들이 마치 그녀가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그는 눈을 감고 지난밤 수술대 위에서의 기억을 되짚으며 그녀가 무심코 흘렸을지도 모를 단서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투에서 느껴지던 미묘한 억양, 수술 도구를 다루던 습관, 그리고 약품을 사용하는 방식 등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내어 정보팀에게 전달할 준비를 했다. 권도진이라는 남자는 한 번 문 먹잇감은 절대로 놓지 않는 지독한 사냥꾼이었고 지금 그의 사냥 본능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나 전신을 휘감고 있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에서 펼쳐질 그와 그녀의 숨막히는 추격전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천명병원, VVIP 병동의 펜트하우스. 그곳은 병실이라기보다는 호화로운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운 모습으로 권도진의 제국이 건재함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최고급 이집트산 면으로 짜인 침대 시트 위에서 눈을 뜬 도지는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지독한 갈증과 함께 깨어났고, 그의 곁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전문의들과 간호 인력이 마치 황제를 모시는 시종들처럼 숨죽여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진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이 호사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지난밤 빗물과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그 좁은 골목길의 낡은 의원과 자신의 배를 가르고 들어왔던 차가운 메스의 감촉, 그리고 그보다 더 서늘했던 한 여자의 눈빛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복부에 감긴 붕대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그 안에 숨겨진 봉합 자국을 상상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몸에 남겨놓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기묘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도진의 주치의이자 천명병원의 병원장인 박 교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붕대를 걷어내고 상처 부위를 소독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박 교수는 도진의 복부에 남겨진 봉합 자국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근육의 결을 따라 완벽하게 이어붙인 솜씨와 혈관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피해서 집도한 흔적은 교과서에서도 볼 수 없는 신기에 가까운 기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진에게 이 수술을 집도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물었으나, 도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쓸데없는 호기심은 수명을 단축시킬 뿐이라는 무언의 경고를 보냈다. 박 교수는 황급히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는 존경심과 두려움, 그리고 의사로서의 순수한 호기심이 뒤섞여 요동치고 있었고, 이는 도진으로 하여금 사라진 그녀에 대한 소유욕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병실 문이 무겁게 열리고 도진의 최측근이자 천명그룹의 보안 총괄 이사인 조태상이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어둡고 굳어 있어 도진의 심기를 건드렸다. 조태상은 침대 옆에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린 뒤 도진이 지시한 하늘 의원과 여성 간호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했으나, 그 내용은 도진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보고에 따르면 하늘 의원은 이미 3년 전에 폐업 신고가 완료된 유령 건물이었으며, 건물주는 해외에 거주 중이라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고, 그곳에서 진료 기록이나 의료 폐기물 처리 내역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인근 CCTV를 모두 확인해 보았지만 빗속이라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의원 주변에는 그 어떤 방범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녀가 어디서 나타나 어디로 사라졌는지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전무하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다. 도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협탁 위에 놓인 크리스털 물병을 집어 던져 벽에 산산조각을 냈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병실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천명그룹이 고작 여자 하나를 찾지 못해 쩔쩔맨다는 사실은 도진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이는 그가 단순히 생명의 은인을 찾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난 존재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박적인 집착으로 변질되게 만들었다. 그는 조태상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얼굴을 들이밀며 으르렁거렸는데, 서울 바닥에 숨구멍 하나라도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뒤져서라도 그녀를 찾아내야 하며, 만약 실패한다면 너희들의 목이 그 대가가 될 것이라고 서슬퍼런 협박을 가했다. 조태상은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충성심을 맹세하며 즉시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하겠노라 다짐하고 뒷걸음질 쳐 병실을 빠져나갔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대고 앉아 창밖의 서울을 내려다보았는데,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수만 개의 눈동자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간호사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적대 세력이 심어놓은 킬러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위험한 배경을 가진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위험한 가능성들이 오히려 도진을 흥분시켰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쥐락펴락했던 그 여자를 반드시 찾아내어 무릎 꿇리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비로소 지난밤의 패배감을 씻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침대 옆에 놓인 위성 전화를 들어 조직의 비밀 라인에 접속했고 곧이어 서울 전체를 뒤흔들 잔혹하고도 은밀한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가 내린 명령은 일명 그림자 봉쇄령으로 불리는 천명그룹의 비상사태 프로토콜이었는데 이는 공권력의 눈을 피해 도시의 뒷골목과 지하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는 무자비한 작전이었다. 도지는 서울 시내의 모든 유흥업소, 불법 도박장, 사채 사무실, 그리고 노숙자들의 네트워크까지 동원하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모든 의료 관련 종사자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명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해킹팀에게 명령하여 서울 시내의 모든 교통 CCTV, 사설 보안 카메라, 심지어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해킹하여 지난밤 강남 일대에서 이동한 모든 여성의 동선을 파악하도록 했다. 이것은 사실상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치고 그 안에 걸려드는 모든 것을 감시하겠다는 광기 어린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명령이 하달되자마자 서울의 밤거리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격렬한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떼를 지어 골목을 누비며 탐문수색을 벌였고 약국과 병원 근처에는 감시자들이 배치되어 오가는 사람들을 은밀하게 촬영하기 시작했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편의점 알바생들까지 정보원들의 매수 대상이 되었고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차가운 눈빛과 능숙한 의술을 가진 여자에 대한 인상차게가 전단지가 아닌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도지는 병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수색 상황을 지켜보며 마치 체스판 위의 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처럼 냉혹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기묘한 쾌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여전히 잡히지 않는 그녀의 존재감이 가슴 한구석을 답답하게 짓누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한편 천명그룹의 이러한 대대적인 움직임은 곧바로 경쟁 조직들의 레이더망에도 포착되었는데 특히 지난밤 도진을 습격했던 장 회장의 파벌은 도진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함과 동시에 그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장 회장은 도진이 이토록 집착하는 대상이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이 아니라 그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 즉 그를 살려낸 의사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장 회장은 도진보다 먼저 그 의사를 찾아내어 제거하거나 포섭한다면 도진의 약점을 쥐고 흔들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다. 그리하여 서울의 밤은 도진의 추적대와 장 회장의 살수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한 명의 여자를 찾기 위해 경쟁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도진은 진통제 투여를 거부하고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며 정신을 맑게 유지하려 애썼는데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지난밤 수술대 위에서의 기억을 되감기하며 그녀가 했던 말 한마디, 손짓 하나,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분석하고 또 분석했다. 그녀가 마취제가 없다고 말했을 때의 담담한 어조, 자신의 피가 튀었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대담함,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바라보던 그 알 수 없는 눈빛은 분명 일반적인 의료인의 것이 아니었다. 도지는 그녀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그토록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도 폐업한 의원에 숨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동경심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극에 달했고 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라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압도당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패배감과 그 대상을 정복하고 싶은 욕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임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마치 도시 전체를 움켜쥐려는 듯 손가락을 구부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섬뜩하고도 간절했다. 숨바꼭질은 이제 끝났고 네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있어도 내 그림자가 닿지 않는 곳은 없으니 제 발로 걸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너를 찾아낼 것이라고. 도진의 지시로 인해 가동된 1000명 그룹의 정보망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는데 해커들은 경찰청 데이터베이스까지 침투하여 최근 의료 면허가 정지되거나 말소된 의사들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들은 특히 외과 수술 경험이 풍부하고 군 복무 기록이 있거나 해외 의료 봉사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중점적으로 필터링했는데 이는 도진이 그녀의 손놀림에서 군의관 특유의 신속하고 거친 처치 방식을 읽어냈기 때문이었다. 수천 개의 데이터가 스크린 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분석팀은 밤새도록 눈을 비비며 도진이 묘사한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존재는 데이터의 바닷속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모든 기록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어 수색팀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러한 상황은 도진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는데 그는 자신의 힘이 닿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암시장 정보통들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걸도록 했고 누구든지 그 여자의 행방을 알려주는 자에게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과 신변 보호를 약속했다. 이 소식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 서울의 모든 노숙자, 소매치기, 택시기사, 대리운전 기사들이 잠재적인 정보원이 되어 눈에 불을 켜고 수상한 여자를 찾게 만들었다. 도진은 자신이 만든 이 거대한 감옥 안에서 그녀가 숨을 쉴 공간조차 없게 만들 작정이었고 그녀가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실수라도 저지르기를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었다. 병실의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정보팀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는데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과 흥분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도진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강북의 한 재래시장 근처에 설치된 불법 사설, 도박장의 CCTV 영상에서 도진이 묘사한 것과 매우 흡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여성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영상 속의 여자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얼굴을 정확히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걸음걸이와 체형,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경계하며 주변을 살피는 태도가 도진의 기억 속에 각인된 그녀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도진은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화면 속의 여자를 뚫어지게 응시했고 비록 흐릿한 화면이었지만 직감적으로 그녀가 바로 자신이 찾던 그 여자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즉시 병상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복부의 통증이 그를 다시 주저앉혔고 박 교수가 달려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만류했지만 도진은 거칠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외투를 걸쳤다. 자신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지만 현재의 몸 상태로는 오히려 짐이 될 뿐이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간신히 그의 발목을 잡았다. 대신 그는 조태상에게 최정예 요원들을 이끌고 즉시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그녀를 놓친다면 그 자리에서 할복할 각오를 하라는 섬뜩한 경고와 함께 도진은 모니터 화면 속의 여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었다. 이제 사냥개들이 풀렸고
포위망은 좁혀지고 있으니 과연 네가 이 숨 막히는 그물망을 뚫고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는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빗줄기는 그쳤지만 도진이 일으킨 바람은 도시 전체를 휘감으며 거대한 태풍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한 여자를 찾기 위해 도시 전체를 인질로 잡은 한 남자의 집착과 광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한서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를 감지하며 숨죽이고 있었다. 과연 그녀는 이 미친 추격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도진이라는 괴물에게 삼켜져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이 폭주를 멈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 번째 밤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거대한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강북의 성인 종합병원. 응급실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과 끊임없이 밀려드는 환자들,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가는 비명과 절규로 인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이었지만, 그 혼란스러움은 오히려 한서윤에게 있어 자신을 숨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혜진이라는 가짜 신분증이 달린 명찰을 가슴에 달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환자의 혈관을 찾아 주사바늘을 꽂으며 주변의 소음과 시선을 차단한 채 철저하게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계약직 간호사의 연기를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수술용 메스보다 더 날카롭게 곤두서 있어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들어오는 낯선 공기의 흐름과 로비 구석에서 두리번거리는 수상한 사내들의 시선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분석하느라 한순간도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지난밤 자신의 손으로 살려낸 남자가 대한민국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1000명 그룹의 권도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가 은혜를 갚기는커녕 자신의 존재를 찾아내어 영원히 소유하려 들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서윤이 권도진을 살린 것은 숭고한 히포크라테스 선서 때문도 그에 대한 동정심 때문도 아닌, 오로지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의사로서의 지독한 본능과 조건 반사적인 직업병이 빚어낸 우발적인 사고와도 같은 일이었다. 과거 국군 수도병원 외상센터의 전설적인 군의관이자 특수전 사령부 소속 의무지원 팀장으로 복무하며 유령의사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던 그녀에게 있어 총상을 입고 죽어가는 환자는 적군이든 아군이든 간에 반드시 살려내야 할 미션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구한 그 남자가 단순한 조폭 두목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 시스템조차 마음대로 주무르는 괴물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는 그날 밤 즉시 자신의 거처를 옮기고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우며 잠정 모드에 돌입했다. 그녀가 군복을 벗고 이름까지 버려가며 필사적으로 숨어 살아야만 했던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이 그녀를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살린 권도진이 그녀를 다시금 세상의 빛 아래로, 그것도 가장 위험한 조명 아래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서윤은 탈의실에서 수수한 사복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병원 뒷문을 통해 빠져나왔는데,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섞여 있는 미묘한 긴장감이 그녀의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다. 평소라면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야 할 지하철역 입구에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건장한 사내들이 어슬렁거리며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을 훑어보고 있었고, 골목길 곳곳에는 배달 오토바이로 위장한 감시원들이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와 끊임없이 교신을 주고받고 있었다. 서윤은 이것이 권도진이 발동시킨 그림자 봉쇄령의 실체임을 직감하고 소름이 끼쳤는데, 공권력이 아닌 사적인 조직이 이토록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도시 전체를 감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CCTV 사각지대만을 골라 이동하며 자신의 얼굴이 카메라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거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의 회피 기동을 본능적으로 구사했다. 그녀가 이동하는 동안에도 거리의 전광판 뉴스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이나 정치권의 비리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평화로운 일상 뒤에 숨겨진 거대한 사냥의 그물망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편의점에 들러 현금으로 생수를 구입하며 계산대 알바생의 시선조차 피했는데 천명그룹의 정보망이 이미 편의점 결제 시스템까지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편집증적인 의심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녀의 의심은 틀리지 않았는데 도지는 카드 사용 내역과 교통카드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가동하여 서울 시내의 20대, 30대 여성들의 동선을 쥐잡듯이 뒤지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일회용 선불폰의 배터리마저 분리한 채 오직 아날로그적인 감각과 훈련된 직관에 의지하여 이 거대한 디지털 감옥을 빠져나가야만 했다. 지하철에 몸을 실은 서윤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는데 한때는 전장의 영웅으로 불리며 수많은 병사의 목숨을 구했던 자신이 이제는 범죄 조직의 추적을 피해 하수구의 쥐처럼 숨어 다녀야 하는 현실이 처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는데 그녀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고 밝혀내야 할 진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과거의 악몽에서 도망친 것은 비겁해서가 아니라 살아남아서 증명해야 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권도진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고 해서 그 목표가 흔들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지하철 안에서도 주변 승객들의 동태를 살피며 혹시라도 자신을 미행하는 자가 있는지 확인했고 환승역의 혼잡한 인파 속에 몸을 섞어 미행을 따돌리는 기술을 사용하여 목적지인 서울 변두리의 낡은 옥탑방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 어귀에서 서윤은 가로등 밑에 서 있는 낯선 승합차 한 대를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었는데 짙게 썬팅된 차창 너머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이 그녀의 경보 센서를 강하게 자극했다. 그녀는 태연하게 핸드폰을 꺼내 통화하는 척하며 방향을 틀어 다른 골목으로 들어섰고 예상대로 승합차 문이 열리며 두 명의 사내가 내려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호흡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그녀는 익숙한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좁고 복잡한 미로 같은 골목길을 질주하며 추격자들과의 거리를 벌리기 시작했다. 담장을 넘고 남의 집 마당을 가로지르며 쓰레기 더미 뒤에 숨어 숨을 죽이는 일련의 과정들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긴박하게 전개되었지만 서윤에게는 이것이 목숨을 건 현실이었다. 한참을 돌고 돌아 간신히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안전 가옥에 도착한 서윤은 문을 잠그고 나서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자신이 권도진의 포위망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실감했는데 그들은 이미 그녀의 대략적인 거주 지역까지 범위를 좁혀오고 있었다. 그녀는 벽에 붙여놓은 서울 지도를 바라보며 붉은 펜으로 자신이 노출된 구역들을 표시하기 시작했는데 지도는 온통 붉은색 빗금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고 그녀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도지는 단순히 인력을 풀어 수색하는 수준을 넘어 사람들의 심리와 공포를 이용하여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교묘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기에 서윤은 이웃 주민조차 믿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다음 날 출근길, 병원 로비의 분위기는 어제와 사뭇 달랐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원무과 직원들을 위협하며 직원 명단을 훑어보고 있었고 병원장실 앞에는 험상내든 덩치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서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도망치는 대신 표정을 굳히고 청소 카트를 밀며 그들 곁을 지나가는 대범한 선택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도망치면 오히려 의심을 살 것이라고 판단했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할 수도 있다는 역발상을 시도한 것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으며 지나갈 때 조태상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려 들었다. 서유는 숨이 잦을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도 침착하게 마스크를 고쳤으며 기침을 해대는 연기를 했고, 결벽증이 있어 보이는 조태상은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를 밀치고 지나갔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서유는 비상계단으로 몸을 피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방금 전의 상황은 그녀가 겪었던 그 어떤 전투 상황보다도 더 피를 말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이 병원에서 일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당장 짐을 싸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응급실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호출 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중증 외상 환자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고, 의료진이 부족하여 아비규환이 된 응급실 상황은 그녀의 양심을 강하게 찔렀다.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과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던 서유는 결국 주먹을 꽉 쥐고 다시 응급실로 발길을 돌렸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당장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응급실로 돌아온 서유는 혼란에 빠진 인턴들을 진두지휘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구들을 전달하고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여 의사들에게 조언을 건넸다. 그녀의 도움 덕분에 죽음의 문턱에 있던 환자의 바이탈이 안정을 되찾았고, 땀범벅이 된 담당 의사는 이 유능한 간호사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을 겨를도 없이 다음 환자에게로 달려갔다. 서유는 환자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니터를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을 감지하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고개를 돌리자 병원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던 조폭들 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의 능숙한 처치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뒷문을 향해 천천히 뒷걸음질 쳤지만, 사내는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며 그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서유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쥐고 있던 트레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시선을 분산시킨 뒤 전력을 다해 복도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뒤에서 고함과 함께 추격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병원의 긴 복도는 순식간에 추격 전의 현장으로 돌변했다. 서유는 비상구 문을 박차고 나가 계단을 뛰어 내려갔고,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미로 같은 통로를 지나며 머릿속으로 탈출 경로를 계산했다. 그녀는 이 병원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세탁물 수거 차량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하역장으로 향했고, 마침 출발하려는 트럭의 짐칸에 몸을 던져 극적으로 병원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트럭의 짐칸 안에서 더러운 세탁물 더미 속에 파묻힌 서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손끝에는 아직도 환자의 피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권도진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꼬리를 밟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고, 이제 더 이상 숨거나 피하는 것만으로는 이 상황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트럭의 틈새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는 자신이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권도진이 자신을 찾기 위해 도시를 봉쇄했다면 그녀는 그 봉쇄망을 역이용하여 그에게 접근하고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했다. 한편 1000명 병원의 VVIP 병실에서 도진은 태블릿 PC로 전송된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성인 종합병원에서 의심스러운 간호사가 도주했다는 소식은 그의 권태로운 눈동자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보고서에 첨부된 흐릿한 CCTV 사진 속에서 응급 환자를 처치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그가 기억하는 바로 그 예술적인 움직임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도진은 입가에 잔혹한 미소를 띠며 창밖을 응시했는데, 드디어
쥐새끼의 꼬리를 잡았다는 확신과 함께 사냥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부하들에게 즉시 성인 종합병원 주변을 봉쇄하고 도주 경로를 차단하라고 명령하며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비록 그녀가 트럭을 타고 빠져나갔을지라도 도진의 정보망은 서울 시내의 모든 물류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그녀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서유는 흔들리는 트럭 안에서 자신의 낡은 가방을 끌어안고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에서 점차 차가운 결의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청진기와 메스가 아닌 군용 대검과 전술지도 그리고 암호화된 통신 장비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묻어두었던 아수라라는 이름을 다시 꺼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생명을 살리는 손이 다시금 누군가를 해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과 맞서 싸울 준비를 시작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도로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한서유는 더 이상 도망치는 연약한 간호사가 아닌 전쟁터로 복귀하는 전사의 눈을 하고 있었다. 서울의 뒷골목을 지배하는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인 흑룡파의 수장 장광수는 자신의 안전 가옥인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 지하 밀실에서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과 함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의 탐욕스러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난밤 천명그룹의 권도진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던 암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권도진이 서울 전역을 이잡듯이 뒤지며 찾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 깊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정보원들로부터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권도진은 배신자를 색출하는 것보다 한 명의 여성, 그것도 의료기술을 가진 여자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장광수는 이 여자가 바로 죽어가던 권도진을 살려낸 장본인임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사냥개이자 조직 내에서 가장 잔혹한 살수로 소문난 독사에게 전화를 걸어 명령을 하달했는데 권도진보다 먼저 그 여자를 찾아내어 잔인하게 살해한 뒤 그 시체를 권도진의 본사 앞에 던져놓으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권도진의 생명줄을 끊어버림과 동시에 그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정신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악랄한 선전포고였다. 한편 세탁물 트럭의 짐칸에 숨어 서울의 북쪽 끝자락인 낡은 공구 상가 골목에 도착한 한서유는 먼지와 기름때로 얼룩진 옷을 털어내며 트럭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을 담고 있었다. 이곳은 재개발이 멈춰 폐허처럼 변해버린 상가들이 즐비한 우범지대였지만 역설적으로 도망자인 그녀에게는 몸을 숨기기에 적합한 장소이자 필요한 물건들을 구하기 쉬운 암시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서유는 익숙한 솜씨로 자물쇠가 부서진 빈 상가 건물에 잠입하여 임시 거처를 마련한 뒤 낡은 배낭에서 비상금을 꺼내어 주변의 전파상으로 향했다. 그녀는 도청이 불가능한 구형 아날로그 무전기와 대포폰 그리고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공구들을 구입하며 상인들의 눈을 피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신속하여 그 누구의 주의도 끌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고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살기는 그녀의 예민한 감각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서윤이 물건을 구입하고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오려던 순간 그녀는 자신의 앞뒤를 가로막는 검은 그림자들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었는데 그들은 권도진의 부하들이 아닌 장광수가 보낸 전문 킬러들이었다. 독사가 이끄는 살수팀은
일반적인 조직폭력배들과는 달리 소리 없이 움직이며 목표물을 포위하는 데 특화된 인간 병기들이었고 그들의 손에는 번뜩이는 사시미 칼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독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에게 다가와 권도진을 살려준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며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지만 서윤은 그 어떤 공포의 기색도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빠졌음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이들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기에 주머니 속에 숨겨둔 수술용 메스를 꽉 쥐며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은 순식간에 생사를 건 사륙의 현장으로 돌변했는데 독사의 신호와 함께 3명의 살수가 동시에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들의 칼날은 정확히 그녀의 급소를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의 몸이 기이할 정도로 유연하게 뒤틀리며 첫 번째 공격을 간발의 차로 피했고 동시에 그녀의 손에 들린 메스가 허공을 가르며 공격자의 손목 인대를 정확하게 베어버렸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칼을 떨어뜨린 사내가 바닥을 뒹굴자 나머지 2명의 살수들이 당황하여 주춤거렸지만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맹수처럼 달려들어 한 명의 명치를 가격하고 다른 한 명의 무릎 관절을 발로 걷어차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단순한 호신술의 차원을 넘어선 인체의 구조와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만이 구사할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살상 기술이었다. 서윤은 과거 특수부대에서 익혔던 CQC 근접 격투술과 의학적 지식을 결합하여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손상을 입히는 효율적인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 시각 골목의 반대편 입구에서는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권도진의 추격대장 조태상과 그의 부하들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연약한 여 간호사를 보호하거나 생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녀가 살수들을 압도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조태상은 즉시 도진에게 상황을 보고하려 했으나 독사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 서윤을 겨누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총성 한 발이 골목을 울렸고 탄환은 서윤의 어깨를 스치며 피를 튀겼지만 그녀는 고통을 참아내며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던져 독사의 손을 가격해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서윤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연막탄 대용으로 미리 준비해둔 소화기를 터뜨려 시야를 가린 뒤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 사이로 빠르게 사라져 버렸다. 하얀 분말가루가 흩날리는 골목에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장광수의 살수들과 멍하니 서 있는 1000명 그룹의 조직원들만이 남아 방금 전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권도진은 병실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현장 요원의 바디캠으로 전송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놀라움으로 시작해 점차 광기 어린 희열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춤을 추듯 우아하고 잔혹하게 적들을 제압하는 서윤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그녀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세계,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온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도진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킬킬거리며 자신의 상처 부위를 움켜쥐었는데 그 고통조차도 지금의 흥분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그 압도적인 무력과 생명력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이제 그녀를 찾는 것은 단순한 은혜 갚기나 소유욕을 넘어선 자신과 대등한 존재를 향한 일종의 구애이자 정복 전쟁이 되어버렸다. 도진은 조태상에게 즉시 전화를 걸어 장광수의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그녀가 도망친 루트를 봉쇄하라고 고함을 쳤다. 서윤은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손으로 누르며 폐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숨을 골랐는데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극도의 긴장감과 체력 소모로 인해 손이 떨려왔다. 그녀는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어
스스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으며 자신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피냄새 나는 세계로 완전히 발을 들여놓았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이제 두 개의 거대한 세력, 즉 자신을 죽이려는 장광수 파와 자신을 잡으려는 권도진 파 사이에서 홀로 생존 게임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절망보다는 차가운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그녀는 더 이상 도망만 치지는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서유는 옥상 난간에 서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과거에 아수라라고 불리던 시절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한편 작전에 실패하고 부하들마저 잃은 독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 장광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치욕감이 가득했다. 장광수는 여자가 킬러들을 제압했다는 보고를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으나 곧이어 그것이 사실임을 깨닫고는 책상을 엎으며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는 그 여자가 권도진이 숨겨둔 비밀 병기일 것이라고 오판하고 조직의 모든 사력을 다해 그녀를 죽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장광수는 서울 시내에 퍼져 있는 모든 하부 조직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 그 여자를 발견하는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과 함께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로써 서윤을 둘러싼 추격전은 은밀한 탐색전에서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전되었고 서울의 밤거리는 그녀를 노리는 수많은 눈동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서윤은 옥상에서 내려와 지하 수로를 통해 이동하며 다음 은신처를 찾고 있었는데 그녀는 도진과 장광수의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을 역이용하여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천명그룹과 흑룡파가 서로 앙숙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미끼가 되어 두 조직을 싸우게 만들고 그 혼란을 틈타 서울을 빠져나갈 생각이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도박이었지만 현재의 고립된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기도 했다. 서유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훔친 동전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 병력을 특정 지역으로 유도하고 동시에 훔친 무전기로 흑룡파의 주파수를 맞춰 도발적인 메시지를 보내 그들을 함정으로 끌어들였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을 조종하듯 치밀하게 상황을 설계하며 거대한 두 범죄 조직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하게 만들 준비를 마쳤다. 도지는 정보팀으로부터 서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전 신호가 포착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도를 펼쳐놓고 분석에 들어갔다. 그는 그녀가 경찰과 흑룡파를 이용하여 포위망을 뚫으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녀의 대담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 판을 깔아주기로 결심했다. 도지는 부하들에게 흑룡파와의 충돌을 피하지 말고 전면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자신은 직접 현장으로 나가 그녀를 맞이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교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여 통증을 억누른 채 검은색 방탄 세단에 몸을 싣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도지는 그녀와의 재회를 상상하며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그녀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곁에 묶어두리라 맹세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고 서윤이 유인한 폐공장 지대에는 흑룡파의 조직원들과 경찰차들이 속속 도착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서윤은 폐공장의 높은 굴뚝 위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저격용 소총 대신 망원경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에는 탈출 경로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잠시 후 굉음과 함께 권도진의 차량 행렬이 도착하면서 세 세력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거대한 혼돈의 서막이 올랐다. 서유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질 준비를 했고
그녀의 눈동자는 차가운 이성을 유지한 채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제 곧 시작될 난장판 속에서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자유를 쟁취해야만 했다. 폐공장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흑룡파와 천명그룹 조직원들 간의 패싸움이 벌어지고 경찰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최루탄을 쏘아대면서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고함 소리와 비명, 사이렌 소리가 뒤섞인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서유는 굴뚝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와 그림자처럼 빠르게 이동했다. 그녀는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가장자리를 돌아 주차된 경찰차 중 하나를 탈취할 계획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혼란 속에서도 오직 그녀만을 주시하고 있던 권도진이 차에서 내려 그녀의 예상 이동 경로 한가운데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빗속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충돌했고 도진은 피 묻은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도진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오로지 서윤만을 응시하며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눈빛은 광기와 집착, 그리고 알 수 없는 애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서윤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순간적으로 압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메스를 역수로 쥐며 방어 자세를 취했는데 그녀의 온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정신력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도지는 그녀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는 듯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 도망치고 내 손을 잡으라고.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하지만 서유는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도 보호받아야 할 약자도 아니며 내 자유는 내가 지킬 것이라고. 그 순간 장광수의 부하가 트럭을 몰고 도진을 향해 돌진해 왔고 서유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도진을 밀쳐내고 그와 함께 바닥으로 굴렀다. 트럭은 간발의 차로 그들을 스쳐 지나가 벽을 들이받았고 도진은 자신의 품에 안긴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을 죽이려던 여자가 또다시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거친 숨결과 땀 냄새가 그를 미치도록 자극했다. 서윤은 재빨리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죽이려는 적들의 한복판에서 서로를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주변의 적들은 그들을 포위하며 조여오고 있었고 서윤과 도진은 등을 맞대고 서서 다가오는 어둠에 맞설 준비를 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지옥으로 향하는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다. 폐공장 단지를 집어삼킬 듯이 타오르는 화염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총격전의 굉음 속에서 권도진과 한서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검은 연기가 자욱한 미로 같은 컨테이너 박스 사이를 질주하고 있었는데 이는 흡사 지옥의 밑바닥에서 탈출하려는 두 영혼의 처절한 몸부림과도 같았다. 도진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육체를 정신력으로 버티며 서윤의 손목을 강철 같은 악력으로 움켜쥐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의도보다는 절대로 그녀를 놓치지 않겠다는 광기 어린 소유욕의 발로에 가까웠다. 서윤은 그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달리면서도 등 뒤에서 빗발치는 탄환들이 컨테이너 철판을 뚫고 지나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쉴 새 없이 주변 지형을 스캔하며 생존 가능한 루트를 계산하고 있었다. 흑룡파의 조직원들은 마치 굶주린 들개떼처럼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경찰 병력은 외곽에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이 혼란스러운 전장의 중심부에 고립된 두 사람을 구해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도진은 피 묻은 셔츠 사이로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주저없이 녹슨 철문을 발로 차부수고 부두 안쪽의 낡은 창고 안으로
서윤을 밀어 넣었다. 창고 안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오래된 기름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탁했지만 외부의 총격으로부터 잠시나마 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은신처였다. 도지는 육중한 철문을 닫고 빗장을 지른 뒤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비틀거하며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는데 그의 복부에서는 다시금 붉은 피가 배어나와 붕대를 적시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 대신 비릿한 웃음을 터뜨리며 서윤을 올려다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은 사냥에 성공한 맹수의 그것처럼 섬뜩하고도 기이한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을 2번이나 살린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며 이제 너는 내 생명에 대한 지분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니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 곁을 떠날 수 없다고 오만하게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과다출혈로 인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대적인 위압감과 명령조는 여전히 천명그룹 황제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고 있었다. 서윤은 거친 숨을 고르며 도진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피는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자신이 그를 살린 것은 의사로서의 본능이었을 뿐 당신이라는 인간을 구한 것이 아니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녀는 당신이 만든 이 피비린내 나는 세상과 폭력이 역겨우며 당신의 그 삐뚤어진 집착이 나를 질식하게 만든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서윤은 자신의 과거, 전장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며 느꼈던 무력감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이야기하며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당신과는 결코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도진의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도진은 오히려 그 당당함에 더욱 매료된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창고 밖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며 천장에서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장광수가 도진과 서윤이 숨어든 창고를 확인하고는 그들을 생포하는 대신 아예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리기로 작정하고 RPG 로켓포를 발사한 것이었다. 폭발의 충격으로 창고의 한쪽 벽면이 무너져 내리며 화염이 치솟았고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내부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서윤을 감싸 안고 바닥으로 뒹굴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너진 잔해 파편이 그의 등을 강타했고 이미 벌어져 있던 복부의 상처가 완전히 터지면서 치명적인 출혈이 시작되었다. 그는 쿨럭거리며 입에서 검붉은 피를 한 움큼 토해냈고 서윤의 옷자락을 잡고 있던 손의 힘이 서서히 풀리며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서윤은 멍한 표정으로 피를 토하며 쓰러진 도진을 바라보았는데 방금 전까지 자신을 소유하겠다며 으르렁거리던 남자가 순식간에 죽음의 문턱에 선 나약한 인간으로 변해버린 모습에 기시감을 느꼈다. 창고 밖에서는 흑룡파 조직원들의 환호성 소리와 함께 그들이 확인 사살을 위해 접근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무너진 벽 틈새로는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탈출할 수 있는 길이 희미하게 보였다. 지금이야말로 도진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다시는 오지 않을 완벽한 기회였다. 그가 죽으면 자신을 카매던 집착의 사슬도 끊어질 것이고 혼란을 틈타 사라진다면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할 것이었다. 서윤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탈출구와 쓰러진 도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생존 본능과 의사로서의 윤리,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 사이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 도진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서윤이 갈등하고 있음을 눈치챘고 힘겹게 손을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차피 자신은 틀렸으니 너라도 살아서 나가라고. 이것이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자비라고 말하며 눈을 감았다.
그것은 도진 생애 최초의 이타적인 행동이자 죽음을 앞둔 순간에 비로소 깨달은 사랑의 왜곡된 표현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말은 역설적으로 서윤의 심장에 불을 지폈는데 그녀는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도망치는 비겁한 사람이 되기 싫었을 뿐더러 자신의 눈앞에서 환자가 포기하는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젠장이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발길을 돌려 도진에게 달려들었고 주머니에서 비상용 지혈제를 꺼내어 그의 상처에 쏟아부으며 소리쳤다. 누구 마음대로 죽어? 내 허락 없이는 저승사자도 당신 못 데려가. 서윤은 신속하게 도진의 넥타이를 풀어 지혈대로 사용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상처를 압박한 뒤 의식을 잃어가는 도진의 뺨을 때리며 그를 깨우려 노력했다. 그녀는 도진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그를 일으켜 세웠는데 건장한 남성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지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갔다. 창고 안은 불길에 휩싸여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고 입구 쪽에서는 흑룡파의 살수들이 그림자처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윤은 도진에게서 빼앗은 권총을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도진을 부축한 채 마치 지옥에서 귀환하는 여전사처럼 화염을 뚫고 적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자비로움이 아닌 내 환자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는 살기로 번득이고 있었다. 첫 번째 살수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자 서윤은 도진을 벽에 기대게 한 뒤 날렵하게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고 정확하게 적의 무릎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과 함께 적이 쓰러지자 그녀는 주저없이 다음 적의 어깨를 쏘아 무력화시켰고 그 틈을 타 다시 도진을 부축하여 창고의 뒷문으로 향했다. 도진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서윤이 자신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몽환적인 감동을 느꼈는데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이 처참한 상황이 그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을 던져 죽음과 맞서 싸우는 수호천사이자 피에 젖은 발키리와도 같았다. 창고를 빠져나온 두 사람은 부두에 정박해 있던 폐선박들 사이로 숨어들었는데 미로처럼 얽힌 선박의 구조물들은 추격자들의 시야를 가리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서윤은 도진을 끌고 녹슨 배의 갑판 아래 엔진실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당분간은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도진을 낡은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주변을 뒤져 사용할 만한 도구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엔진실 구석에 놓인 공구함과 비상 구급상자 그리고 깨끗한 기름걸레 등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이것들로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내야만 했고 이번 수술은 멸균된 수술실도 성능 좋은 장비도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치러야 하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었다. 엔진실의 희미한 비상등 아래서 서윤은 도진의 상처를 다시 확인했는데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봉합 부위가 완전히 찢어져 내장이 보일 정도였고 복강 내 출혈로 인해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심호흡을 하고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마취 없이 개복해서 지혈할 거예요. 쇼크로 죽을 수도 있고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살고 싶으면 버텨요. 나도 당신 살리려고 내 목숨 걸었으니까. 도진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젖먹던 힘을 다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은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살고 싶다는, 아니 그녀와 함께 살아서 나가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만큼은 분명하게 전해져 왔다. 밖에서는 여전히 흑룡파와 경찰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고 헬리콥터의 서치라이트가 부두 곳곳을 비추며 그들을 찾고 있었다. 장광수는 독사에게 부두를 봉쇄하고
쥐새끼들을 찾아내어 태워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쇠몽둥이와 화염병을 들고 폐선박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엔진실의 철문 밖에서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문을 향해 총을 겨누었고 동시에 도진의 상처에 메스를 갖다 대었다. 안팎으로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녀는 의사로서의 냉철함과 전사로서의 투지를 동시에 발휘해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사신과의 치열한 전쟁 선포였다. 서윤은 찢어진 상처 사이로 손을 넣어 출혈점을 찾기 시작했고 도진은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서윤의 손바닥으로 입이 막혀 억눌린 신음 소리만을 내뱉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떨어져 도진의 피와 섞였고 그녀의 손은 피범벅이 되어 미끄러웠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엔진실 밖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찌그러지기 시작했고 적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서윤은 속으로 숫자를 세며 침착하게 혈관을 묶었고 마지막 매듭을 짓는 순간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독사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가장 먼저 들어온 놈의 이마에 메스를 꽂아 넣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며 포효했다. 엔진실이라는 좁고 폐쇄적인 공간은 서윤에게 유리한 전장이 되었다. 그녀는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적들의 공격을 피하고 좁은 통로에서 1대1 상황을 만들며 하나씩 적들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그녀 역시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기에 점차 움직임이 둔해지고 있었고 놈들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의식을 잃은 줄 알았던 도진이 바닥을 기어 공구함에 있던 네일건 모총을 집어들고 서윤의 뒤를 노리던 적의 다리를 향해 발사했다. 비명과 함께 적이 쓰러지자 서윤은 뒤를 돌아보며 도진과 눈을 마주쳤고 두 사람은 찰나의 순간 서로의 눈빛을 통해 완벽한 교감을 나누었다. 그들은 더 이상 환자와 의사 혹은 조폭 두목과 인질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였다. 서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적들을 밀어내고 엔진실 입구를 무거운 기계 부품으로 막아버렸다. 잠시 숨 돌릴 틈을 얻은 그녀는 도진에게 다가가 주저앉았고 두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마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도진은 피 묻은 손을 들어 서윤의 뺨을 어루만지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한마디는 천명그룹의 황제가 평생 해본 적 없는 사과이자 감사였고 서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밖에서는 더 많은 적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이 고립된 배 안에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해야만 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명은 아직 멀었고 엔진실의 철문은 흑룡파 조직원들이 휘두르는 해머와 도끼질 소리에 비명을 지르며 찌그러져 가고 있었는데 그 소음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서곡과도 같았다. 한서윤은 피로 얼룩진 손으로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주변을 빠르게 스캔했는데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냉철한 계산과 전술적 판단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엔진실 바닥에 고여있는 기름띠와 낡은 증기 파이프 그리고 구석에 쌓여있는 용접용 가스통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거대한 폭탄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서윤은 도진을 부축하여 환기구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그에게 자신이 신호를 보내면 네일건으로 가스통의 밸브를 정확히 맞추라고 지시했다. 도진은 고통으로 인해 시야가 흐릿했지만 서윤의 목소리에 담긴 절대적인 확신의 의지에 떨리는 손으로 네일건을 겨누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가고 독사의 부하들이 흉기를 들고 난입하는 순간 서윤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도진이 방아쇠를 당겼고 가스통에서 뿜어져 나온 가스가 엔진실의 스파크와 만나
거대한 화염 폭풍을 일으켰다. 폭발의 충격파가 적들을 집어삼키며 아비규환의 현장을 만드는 동안 서윤과 도진은 미리 확보해둔 좁은 환기 통로를 통해 갑판 위로 기어 올라갔는데 매캐한 연기가 그들의 뒤를 쫓아오며 시야를 가렸다. 갑판 위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곳곳에서 벌어지는 총격전으로 인해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부두 외곽에서는 뒤늦게 도착한 1000명 그룹의 증원 병력이 흑룡파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필사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었다. 서윤은 갑판의 컨테이너 박스 뒤에 몸을 숨기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무전기를 집어들었는데 그곳에서는 지휘관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1000명 그룹 조직원들의 다급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무전기 송신 버튼을 누르고 마치 수술실에서 팀원들을 지휘하듯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여기는 권 회장, 현재 생존 중 3번 부두 12시 방향 크레인 확보하고 9시 방향 컨테이너 라인으로 화력 집중해. 지금부터 내 지시에 따르지 않는 놈은 적군으로 간주한다. 무전기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조직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이어 들려오는 도진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그녀의 권위를 보증해주자 전열을 정비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갑판 위에서 전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내려다보며 적들의 이동 경로와 아군의 화력 분포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실시간으로 전술을 지시했다. 그녀에게 있어 이 싸움터는 거대한 수술대와 다름없었고 적들은 제거해야 할 암세포였으며 아군은 그녀의 손에 들린 메스이자 겸자였다. 그녀는 흑룡파의 저격수 위치를 파악하여 아군에게 제압 사격을 요청하고 적의 주력이 몰려오는 길목에 컨테이너를 무너뜨려 퇴로를 차단하는 등 기상천외한 전술을 구사했다. 도진은 옆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놀라운 지휘 능력을 지켜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폭력의 세계가 한 명의 의사에 의해 예술적으로 통제되는 광경에 전율을 느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는데 장광수가 이끄는 흑룡파의 최정예 살수들이 헬기를 통해 갑판 중앙으로 강화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프로펠러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리고 서치라이트가 갑판을 대나처럼 비추자 서윤과 도진은 다시금 십자포화의 중심에 노출되었다. 서윤은 도진을 끌고 조타실 쪽으로 뛰기 시작했지만 도진의 다리가 풀리며 쓰러졌고 그의 복부 상처에서 다시금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왔다. 서윤은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도진의 몸 위로 엎드리며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았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상처를 압박하며 절규했다. 정신 차려. 여기서 죽으면 내가 당신 살려낸 의미가 없잖아. 나를 봐, 권도진. 도진은 흐릿한 눈으로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서윤을 올려다보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이 여자야말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구원자임을 확신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서윤은 조타실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비상용 조명탄 발사기를 찾아냈고 그것을 헬기의 로터를 향해 조준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붉은색 조명탄이 헬기의 꼬리 날개 부분에 정확히 명중하며 폭발을 일으켰다. 헬기는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돌며 바다로 추락했고 그 혼란을 틈타 1000명 그룹의 돌격대가 갑판 위로 진입하여 장광수의 살수들과 백병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 틈을 타 도진을 조타실 구석에 앉히고 구급 상자에 있던 의료용 스테이플러를 꺼내어 그의 벌어진 살가죽을 임시로 봉합하기 시작했다. 마취도 없이 생사를 찍어 누르는 끔찍한 고통에 도진의 몸이 튀어올랐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움직이면 동맥이 끊어져요. 참으세요. 라고 차갑게 말하며 작업을 이어갔다. 그녀의 하얀 얼굴과 옷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성녀보다도 숭고하고 그 어떤 악마보다도 두려운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마침내 1000명 그룹의 부하들이
조타실 주변을 확보하고 방어선을 구축하자. 장광수는 전세가 역전되었음을 깨닫고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도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서윤의 부축을 거부한 채 피 묻은 손으로 권총을 꽉 쥐며 밖으로 나갔다. 이것은 왕과 왕의 대결이었고 자신의 제국을 침범한 자에 대한 처형식은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치러야 한다는 도진의 고집이었다. 서윤은 그를 말리는 대신 말없이 그의 뒤를 따르며 혹시 모를 기습에 대비해 주변을 경계했다. 갑판 끝자락에서 막 보트에 오르려던 장광수는 도진과 마주쳤고 비굴하게 웃으며 협상을 제안하려 했지만 도진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다. 도진은 내 의사가 그러더군. 암세포는 도려내야 산다고 라는 말과 함께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장광수는 미간에 구멍이 뚫린 채 차가운 바다로 떨어졌다. 장광수의 죽음과 함께 길고 길었던 밤의 전쟁은 끝이 났고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피로 물든 갑판을 비추기 시작했다. 살아남은 천명그룹의 조직원들은 일제히 무기를 내리고 허리를 숙여 그들의 제왕에게 경의를 표했지만 도진의 시선은 승리의 기쁨 대신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창백한 얼굴로 난간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메스는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도진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피 묻은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고 주변의 수많은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개를 숙여 그녀의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선 파트너이자 생명의 은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다. 서윤은 도진을 올려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 속에는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유대감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지난밤 그녀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피로 물들이며 사람을 죽였지만 그 행위는 역설적으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선택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다. 도진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며 이제 끝났어. 당신은 자유야 라고 속삭였지만 그 말 속에는 그녀를 보내주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열망이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서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의 손을 놓지 않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서로의 존재가 이미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박혀 버렸음을 깨달았다. 갑판 위를 흐르는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피냄새를 씻어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붉은 실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얽혀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헬기와 구급차들이 도착하여 부상자들을 이송하기 시작했을 때 조태상은 도진에게 다가와 서윤의 처우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이미 의료진들 사이에서 부상당한 조직원들을 돌보며 다시 본연의 의사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도진은 조태상에게 그녀는 손님이 아니다. 이 구역의 VIP로 모셔라. 그녀의 말은 곧 내 말과 같다라고 명하며 서윤을 자신의 세계 안으로 완전히 받아들였다. 서윤은 멀리서 들려오는 도진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환자의 상처를 봉합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비록 전쟁은 끝났지만 권도진이라는 남자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이 길이 다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길임을 알면서도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도진과 서윤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납치범과 인질 혹은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긴장감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두 영혼의 고요한 공명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서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남자의 온기를 느꼈다. 피비린내 나는
야수들의 밤은 지나갔고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질서와 알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은 다가올 폭풍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1000명 그룹 본사 최상층.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이 거대한 유리 성체는 지난 몇 주간 불어닥친 피해 숙청 끝에 다시금 권도진이라는 절대군주의 소나귀에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었다. 장광수와 그의 추종자들이 제거된 뒷골목은 무거운 침묵과 함께 새로운 질서 아래 재편되었고 도진을 배신했던 내부의 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콘크리트 바닥 아래 깊숙이 묻혔거나 해외의 오지로 추방당했다. 도진은 이제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명실상부한 지하 세계의 황제로 등극했지만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승리자의 도취감보다는 깊고 쓸쓸한 공허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의 복부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고통의 흔적이라기보다는 한 여자가 자신의 몸에 새겨놓은 영원한 서명이자 훈장처럼 느껴졌다. 도진의 시선은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아니라 집무실 한켠에 마련된 비밀 정원으로 향해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가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격리해 놓은 유일한 존재, 한서윤이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마련해준 호화로운 세장 안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지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창백하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 즉 부와 명예, 그리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했으나 그녀는 그 모든 제안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도진은 비서실장이 가져온 서류를 밀쳐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서윤은 값비싼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마치 죄수복을 입은 사람처럼 불편해 보였고 그녀의 시선은 닫혀있는 문 너머의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 있었다. 도진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며 문을 열고 들어갔고 인기척을 느낀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과 애틋함이 교차했다. 도진은 서윤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그녀를 응시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는데 자신의 곁에 남는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을 지어주겠노라고 당신의 그 신의 손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이라면 법과 제도를 넘어 그녀가 원하는 이상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확신했으며 그것이 그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자 보답 방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만들어줄 병원은 결국 또 다른 감옥일 뿐이에요. 내 환자들은 피냄새 나는 돈으로 지어진 성이 아니라 언제든 아플 때 찾아갈 수 있는 작고 낡은 의원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나 역시 그런 곳에서 내 의지대로 살고 싶고요. 그녀의 말은 도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시에 그의 본질적인 한계를 찌르는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며 밖은 위험해. 내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너는 다시 표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위압감보다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에게 다가가 난생 처음으로 먼저 그의 손을 잡았는데 그녀의 손은 작고 거칠었지만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도진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살렸던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목숨을 빚졌어요. 하지만 빚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서로를 구속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 저주가 될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나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나를 놓아주세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맑았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도진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며 그가 평생 쌓아온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날 밤 도진은 집무실에 홀로 남아 독한 위스키를 들이키며 밤을 지새웠는데 머릿속에서는 서윤의 마지막 말이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는 평생 원하는 것은 힘으로 빼앗고 가지지 못하면 부수어 버리는 삶을 살아왔기에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서윤을 부수고 싶지 않았고 그녀가 자신의 곁에서 시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자신은 더더욱 없었다. 도진은 창밖으로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잔인한 역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서윤의 새로운 신분 세탁과 출국 절차를 지시했고 그녀에 관한 모든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영구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자신의 심장 한 조각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기묘한 해방감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서윤에게 여권과 비행기 티켓 그리고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봉투 안에는 그녀가 꿈꾸던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거액의 기부 증서와 신원 보증서가 들어있었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았지만 도진은 애써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이게 내 방식의 작별 인사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만약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테니까. 그것은 협박이 아닌 애원이었고 다시는 그녀를 위험한 세계로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슬픈 맹세였다.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잠시 망설이다가 도진에게 다가가 가볍게 포옹을 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하나로 겹쳐졌고 그 온기는 서로에게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되었다. 서윤은 고마워요. 그리고 부디 몸조심해요. 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다. 서윤이 떠난 후 도진은 텅 빈 집무실에 서서 그녀가 남기고 간 온기를 느끼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즉시 조직에 명령을 내려 그림자 봉쇄령을 공식적으로 해제했고 서울을 옥죄고 있던 감시망을 모두 거두어들였다. 도시의 긴장은 풀렸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도진의 세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맹목적인 폭군이 아니었고 생명의 무게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운 진정한 지배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비록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영향력은 도진의 통치 방식에 스며들어 천명 그룹을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닌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거대한 기업으로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다. 도진은 가끔 복부의 상처가 욱신거릴 때마다 그녀를 떠올리겠지만 그것은 아픔이 아닌 그리움의 증거로 남을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서울에는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도진은 눈 내리는 창가에 서서 멀리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있을 서윤을 생각했다. 정보통을 통해 그녀가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서 난민들을 돌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그녀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년 익명으로 막대한 양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해당 지역에 지원했고 그녀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교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그것은 그들만이 아는 은밀한 소통이자 서로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의 확인이었다. 도진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천하를 손에 넣은 황제가 고작 여자 한 명에게 굴복하고 그녀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그림자가 되어주기를 자처하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결말이었다. 한편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 흙먼지가 날리는 텐트 병원에서 한서윤은 땀을 닦으며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검게 탔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활기찼다. 그녀는 수술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한국에서 온 구호 물품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상자 한 구석에 놓인 최고급 수술용 메스 세트와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메모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서유는 그것이 누구의 선물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메스를 손에 쥐고 먼 하늘을 응시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위험에 처하든 자신을 지켜주는 거대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운명이 허락한다면 다시 한번 그와 마주 앉아 술 한 잔을 기울일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서울의 밤거리를 지배하던 잔혹한 사냥꾼과 그를 구원한 신비로운 의사의 추격전은 비극이 아닌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이별로 막을 내렸다. 권도진은 여전히 어둠의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심장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하나 켜져 있었고, 한서유는 자유로운 바람이 되어 세상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그날 밤 빗속에서 맺어진 인연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그답게 살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피와 죽음이 난무하는 전장 속에서 두 사람은 몸소 증명해 보였다. 권도진은 다시금 냉철한 표정으로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다음 일정을 점검했다. 세상은 여전히 비정하고 그가 처리해야 할 적들은 넘쳐났지만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목숨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덤이었고 그 생명의 지분을 가진 여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 메고 회의실로 향하며 복도의 창문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잘 지내라, 나의 의사 선생님. 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져 갔고 서울의 밤은 깊고 고요하게 그들을 감싸 안았다.